자, 이제 70페이지에 있는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론소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토지에다가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활동에 해당 토지의 이용이 할당된다고 보는데, 할당한 배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얼마를 그 땅을 빌리는데 내겠다 금액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그 땅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입찰 방식이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뭐냐면 금액을 써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얼마까지 경쟁을 하면 써내냐면 내가 번 돈을 다 내놓겠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찰지대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아론소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튀넨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도시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럼 결국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어떤 땅이나 건물이 있어요. 그 땅을 혹은 그 건물을 임차하는데 얼마까지 낼 마음이 있느냐?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서 번 돈을 다 내놓겠다. 그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 하고요. 그러니까 입지 경쟁의 결과, 서로 경쟁을 하는 결과 가장 높은 금액을 내려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가 좋은 곳에 1층에 건물에 떡볶이 가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떡볶이 한 가닥에 1,000원씩.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한테 10가닥 이상, 10,000원 이상 먹어야 되고 머무르는 시간도 15분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감당 못할 거요. 그러니까 가장 최대의 수년가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 용이액, 토지 이용자 관점에서는 최대 지불 용이액,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도시 공간구조 이론으로 건너갈 건데요. 자, 아까 입지 이론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리할 것이 가장 먼저 니카도의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설, 그 다음에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있다는 것만 감만 잡으세요. 자, 그 다음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도시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도시의 내부 형성 과정을 다루는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이 있는데 얘가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이나 단점들을 보완하고 나온 게 선형 이론이에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경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래된 이론이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공통점은요. 둘 다 단핵 이론이에요. 핵이 하나. 단핵 이론이에요.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말하지 않아도 다핵이에요. 다핵. 따라서 핵이 여러 개. 그러면 여러분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놓고 보면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뭘 것 같아요? 다핵심 이론이에요. 얘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고요. 소도시, 중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가도록 할게요.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버제스는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자,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단 말은 누가 선배? 튀넨이 선배예요. 튀넨이 버제스보다 선배예요. 버제스하고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냥 놓고 볼 때 그냥 느낌상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냐면 튀넨이 103년이나 선배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따왔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튀넨이 있고 튀넨의 이론을 버제스가 따와서 도시 내부 구조에 또는 도시 공간 구조에
적용한 거예요. 왜 동심원일까요? 이제 동그라미가 나와요. 동심원. 동그라미, 동심원이 나와요. 튠헨의 그림 그대로예요. 자, 먼저 의는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에요. 그런데 5개의 토지용의 링을 갖고 설명해요. 5개. 그리고 그 동심원 구조를 그리는데 아까 튠헨은 6개 그림을 그렸지만 버젯은 5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은 중심 업무지구예요. 요게 도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심 업무지구. 2번은 천이지대. 천이지대를 점이지대 혹은 점이지대라고도 해요. 다시요. 천이지대, 전이지대, 점이지대. 변화 과도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근로자 주택지대인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고요. 4번째가 중산층 주택지대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요. 5번째가 통근자지대인데요. 방금 여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그러니까 얘네 셋의 공통점은요, 주거지역이에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해요. 근데요, 여러분이 유념할 건 저소득층이 3번에 있고 고소득층이 4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3번에 거주해요. 고소득층이 4번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위치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직장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여기 천이지대, 경업지구에 해당되는 천이지대나 아니면 도심에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도심의 빌딩에 근로자들이에요. 청소 근로자들이라든가 노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동심원 이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감에 따라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천이지대, 근로자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지대, 중천근 중통의 순서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또는 중심 업무지구 혹은 전이지대 혹은 점이지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 통근자지대. 그래서 중, 전, 저, 고, 통, 이렇게 중전, 저고, 통,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간 순서는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다 순서가 나오면 잡아낼 수 있을 정도만큼은 돼야 된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순서다, 이렇게 감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특징이요.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도시 생태학이 뭔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침입이란 단어, 침입. 왜 침입이란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새로운 개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침입이에요. 이런 것도 침입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또 경쟁.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들이 낡아지면서 저소득층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걸 천이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입, 경쟁, 천이 이런 용어들이 바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용어예요. 인간 생태학 용어라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용어 나오면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었어요? 낮은 저소득층이었어요? 낮은 저소득층. 그래서 여러분 저소득층이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소득층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동심원 이론을 다시요. 동심원 이론을 수정하고 변형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여러분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토지의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가장 중요한 단어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그 다음에 이때 원을 변형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사실 원래 그 꼴이라고 하는 요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어로 형태나 모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채 모양 그러든지 부채꼴 그래야 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치 역전압이라고 쓰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말로 계속 쓰려고 그래요. 어법이 좀 잘못돼서도 이해를 하시고 부채꼴 모양 그게 선형이에요. 부채 선자 써서 선형 이론입니다. 그림 그려보면 보세요. 펼쳐있는 부채 모양 맞죠? 예. 그래서 선형 이론. 그래야 우리 동심원 이론이 도로 및 교통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시 한 개만 갖고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 100개가 넘는 도시들을 연구한 거예요. 미국의 142개 도시들을 연구해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좀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각 방향으로 숭배가 모두 똑같다고 하는 동심원 이론은 동그라미였는데 이 교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수용했어요. 그래서 1번이 중심 업무지구 도심이고요. 2번은 천이지대가 변형된 거예요. 이렇게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가 변형된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천이지대라고 이야기했던 거 혹은 점이지대라고 이야기했던 거. 우리 점이지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매 및 경공업지구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 이렇게 요거예요. 그리고 3번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여기 살아요. 이렇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그리고 5번에 고소득층이 살아요. 그리고 3번과 5번이 직접 붙어있지 않도록 4번이 걸러주는 중급주택이에요. 그런데 5번에 거주하는 고소득층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아까 뭐였죠? 저소득층.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 그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세 번째, 주택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역시 고소득층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특히 여러분이 이념할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이 좀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다핵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단핵 이론. 그런데 여러분 외우실 거 없어요. 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학자가 2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해리스 울만 나오면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내용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이 말은 핵이 여러 개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의 핵 또는 중심도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의 중심, 여러 전문화된 중심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또는 몇 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다핵심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유념할 건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림 볼까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번에 중심 업무 지구가 있어요. 중심 업무 지구는 1번입니다. 2번은 천이지대가 변형된 도매 및 경공업 지구고요. 3번에 저급주택들이 있어요. 여기 저급주택입니다. 저급주택이죠. 그 다음에 5번이 고급주택이에요. 5번이 고급주택이고요. 얘와 얘를 걸러주는 4번이 중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 업무지구 도심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행정관청도 있고 백화점도 있어요. 행정 업무 볼 때 여기서 가서 보고요. 백화점도 쇼핑할 때 거기서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고급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들이 여기까지 가서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멀어요. 쇼핑을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1번의 기능, 중심 업무 지구의 기능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외부 업무 지구 7번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업무 지구의 그 기능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7번에 있는 외부 업무 지구다. 이게 뭐고? 도심이다. 그러면 얘는 뭐인 거예요? 부도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도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심 하나, 부도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심 하나, 부도심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도심과 부도심의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부도심의 경우가 여기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다핵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여기서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종류의 활동들이에요. 같은 종류의 활동을 동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활동, 유사 활동인데요. 이런 것들은 같이 모이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고객을 끌어내는 거지. 자, 좋은 한약재를 사고 싶어요. 비교적 저렴하면서 좋은 그런 한약재 사고 싶으면 경동시장에 가면 돼요. 고객을 끌어내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음으로써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게 집적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적 이익이 뭔 말이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이 한 곳에 모이면서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옛날에 학원가는 주로 입시학원 같은 건 노량진에 학원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적 이익입니다. 그럼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모여서 입지하죠. 모여서 입지한다. 그럼 동종의 활동은 뭐예요? 모여서 입지. 이걸 이제 이론 강의에 가면 유식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지향성 혹은 집적지향성 이렇게 유식하게 말할 건데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모여서 입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종의 활동이에요. 이종의 활동은 뭐냐면 이질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질 활동.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질 활동은요, 이해가 상반돼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되는 걸 집적 불이익, 모이면 불이익이 발생해. 걔네들은 모여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떨어져서 입지해야 돼요. 떨어져서 입지해야 돼. 이런 걸 있어 보이게 시험에 나오는 말로 표현해 보면, 있어 보이게 표현해 보면 입지적 비양립성.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요. 그 시험에 나온 말이에요. 입지적 비양립성. 양립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죠?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성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뭐라고요? 모여서 입지. 그래서 앞으로 같은 종류는 어떻게 입지한다고요? 모여서 입지. 그 다음에 다른 종류는 어떤다고요? 네, 떨어져서 입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종의 활동은 모여서 입지. 이종의 활동은 떨어져서 입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동심원 이론부터요. 우리 도시 공간구조 이론 3개를 말해보겠습니다. 학자는 동심원 이론 학자는 누구냐면 버제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럽니다. 자,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받아서 수정하고 변형한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다핵 이론으로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자,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뭐예요? 동심원 이론. 그리고 교통 조건, 교통망을 강조하고 그리고 원을 변형한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라고 말하며 고소득층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것에 입지한다고 주장한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 다핵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된다는 것,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감만 잡으면 되지. 그 무슨 뜻이다, 이게 누구 내용이다, 이렇게 감만 잡으면 되지.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초반에 자꾸 뭔가 외우셔야만 남는 게 같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외워갖고 얻는 실익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되짚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 부분에서 부동산의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랬죠?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그래요. 두 번째, 시장의 균형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맞죠? 교차점. 그게 균형점이에요.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탄력적,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 이렇게 말을 해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큰 경우는 뭐라고요? 탄력적. 가격 변화보다 양 변화가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 돼요. 그럼 2분의 0, 100분의 0, 1000분의 0 전부 0이 돼요. 이 경우를 뭐라고 말해요? 완전 비탄력적.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수직선.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말로. 자, 뭐라고요? 수직선. 자, 그 다음에 6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해요. 크며 적을수록 비탄력적. 따라서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7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맞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8번째, 필수재는 보다 비탄력적. 자, 필수재는 비탄력적이에요. 사치재는 보다 탄력적. 그래서 필수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조금밖에 못 줄이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아까 그랬던 것을 생각해 봐요. 가격, 수량, 수요 곡선이 가파르단 말은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가격과 수량의 경우를 놓고 완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와 양 변화를 한번 따져 볼까요? 자,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보면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가격이 바뀌었대요. 그랬을 때 가격 변화와 양 변화를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양이 조금밖에 안 줄지. 가격이 올랐어요? 양이 많이 줄지.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재예요, 사치재예요? 필수재. 요거는 사치재. 이런 경우가 비탄력적, 이런 경우가 탄력적. 그러니까 필수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주니까 비탄력적이고 사치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에 임대료를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료가 500원이고 10단위라면 따라서 500원 곱하기 10 해주면 5,000원이 그 상품에 있어서 부동산의 총수입, 임대료 총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0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율이 분모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인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는 같은 방향이니까 양이고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는 반대 방향이고 열등재. 음의 값을 가지면 열등재.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이면 정상재, 음이면 열등재. 그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다른 연간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X가격의 변화율 분의 Y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X가격 변화율 분의 Y 수요량 변화율. X가격이 변함에 따라 Y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재화의 관계에서 X가격이 상승할 때 Y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라면 이는 마치 콜라 가격이 상승할 때 사이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대체제, 따라서 양의 값을 가지면 대체제고, X가격이 상승할 때 X의 수요량이 줄면서 Y 수요량도 함께 준다면 이는 반대 방향으로서 음의 값을 가지면 보완제, 이는 커피와 커피 크림의 관계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대체제, 음이면 보완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의 경기 변동 부분에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경기 변동은 전부 무슨 변동이다? 순환 변동을 가리킨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더 깁니다.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고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18년 정도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2배가량이 더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 말하자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를 말하는데 타성기간이 길며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경기 회복이 느려요. 그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돼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돼요. 6번의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순환의 내 국면 이외에 고유의 특성인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순환에 있어서 4가지,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있더라. 이건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부동산 경기는 수축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 그리고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 2번 들어갔네요.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수축 국면에서는 매수인 중시 현상,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수축에서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을 매수자가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케팅의 주안점도 매수인을 중시 여겨야 되고, 확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장을 매도자가 주도하는 형상, 따라서 매도자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따라서 그 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도자 또는 매수인 혹은 매도인 중시 현상, 그래도 좋고요. 따라서 8번의 경우도 내용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불규칙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하는데 무작위적인 변동이라고도 말하고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의 국지성, 제가 이게 국지성 나오면 무슨 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의 비공개성처럼 B자가 나오는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이렇게 B자가 나오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부증성과 관련이 있고, 그 밖에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 교환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그리고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 교환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등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 구분해 보셔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하는데요. 그중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다섯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가격에 새로운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 공표되는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성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 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중강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 새로 공표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 갖고 초과이익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중강성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 갖고 초과이익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강성입니다. 강성에서는 일곱 번째, 강성효율적 시장이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지대는 일정 기간을 명시한 유량 개념이고요.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저량 개념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지대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옥한 토지량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결국은 막스는 뭐를 이야기했어요? 자본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거다. 네 번째,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맞아요? 이런 내용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돼요.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돼요. 여섯 번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 잊지 마세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얘는 저소득층이지만 얘는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동종의 활동, 즉 같은 종류 활동들은 집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고, 이종의 활동, 즉 이지로 활동은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즉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입지해요. 동종의 활동은 모여서 입지, 이종의 활동은 떨어져서 입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탄력성.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이, 여러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뤄야 될 게 72쪽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 이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측면이 시장론과 정책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반복해 주시고요. 강좌 올라오는 대로 탄력성 부분은 꼭 한번 다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